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36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루돌프 쉰들러의 쉰들러 하우스입니다. 루돌프 쉰들러는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미국 모더니즘 건축 초기를 이끌었던 중요한 건축가 중에 한 명이며 쉰들러 하우스 역시 미국의 초기 모더니즘 건축을 이끌었던 중요한 작품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건축가의 대표작이 자기 집이나 건물이면 일단 그 사람들은 운 좋게 한 작품 잘 얻어 걸린 건축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쉰들러는 이 쉰들러 하우스가 자신 작품 전체에서 대표작이니까 대충 짐작하시겠지요? 거기다가 이 건물은 심하게 일본 전통주택을 그냥 베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루돌프 쉰들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리차드 노이트라이고요. 두 사람은 같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밑에서 일했고 이후 초기 미국 모더니즘 건축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죠. 다만 라이트는 이 둘을 평생 증오했다고 합니다. 자기 일거리 뺏어간 부하 직원이라고요. 쉰들러는 정말 다른 사람 건축 디자인을 잘 베낍니다. 그가 디자인한 로벨 비치 하우스는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나요? 빌라 사보아를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노이트라만큼 존경받는 건축가는 되지 못합니다. 쉰들러는 일본에서 라이트와 같이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라이트가 일본을 비운 사이 라이트의 디자인은 자신이 모두 했다고 떠들다가 그 사실은 안 라이트가 회사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쉰들러가 일을 하지 못하게 엄청 라이트가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둘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현대 건축가는 물론이고 일본에서 본 일본 전통주택에서 지붕만 평지붕으로 바꿔서 그대로 쉰들러 하우스를 디자인한 것 보면 쉰들러도 건축가로서 그렇게 존경스럽지는 않습니다. 이제 쉰들러 하우스로 갑니다. 근데 정말 그냥 일본 전통주택 같다니까요. 쉰들러 하우스를 답사 갔을 때는 앞서 다른 적이 있는 홀리호크 하우스를 답사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숙소는 역시 옴니 로스앤젤레스 호텔이었고 여기서 차로 한 20여 분 걸리는 위치에 쉰들러 하우스가 있습니다. 쉰들러 하우스로 들어가는 입구가 의외로 작아서 도로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빙빙 돌다가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쉰들러 하우스를 찾아다녔습니다. 쉰들러 하우스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에 있는데 정말 좁아서 놓치기 십상입니다. 앞에 이 말이 맞죠? 안내판도 작아서 정말로 지나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있는 대나무, 이것부터 너무 일본 냄새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숲으로 된 담이 길게 이어져 있어서 입구를 잘못 찾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숲으로 된 담장 중간에 이렇게 빼꼼하게 들어가는 쉰들러 하우스의 현관이 나옵니다. 사실 쉰들러 하우스는 두 개의 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쉰들러 부부가 사용하는 현관, 다른 것은 체이스 부부가 사용하는 현관입니다. 지금 쉰들러 하우스에서는 이것을 정문 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체이스 부부가 사용하는 현관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쉰들러가 이 집을 설계할 때 특히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숲을 담장을 다 걸어오면 이 건물이 나옵니다. 원래는 주차장으로 쓰인 것인데 지금은 티켓팅이랑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보자마자 여기가 일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목재를 사용했는데
일본 전통주택처럼 오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처마지붕만 얹으면 그냥 일본 전통주택입니다. 여기는 부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티켓팅을 하고 여기로 들어가서 쉰들러 하우스 내부를 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쉰들러 하우스는 손님이 사용하는 게스트 공간, 쉰들러 부부가 사용하는 공간, 그리고 체이스 부부가 사용하는 공간,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앞마당과 그 앞마당보다 땅이 낮은 선큰 가든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먼저 게스트 공간부터 살펴볼까요? 쉰들러 부부가 사용하는 앞마당 아래의 선큰 가든에서 게스트 공간과 쉰들러 부부의 스튜디오 공간을 바라본 것입니다. 처마지붕만 얹으면 여기가 캘리포니아가 아닌 일본 시골인 줄 알 것 같습니다. 게스트 공간 앞에 선큰 가든입니다. 쉰들러 부부의 선큰 가든과는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아참, 선큰 가든의 뜻을 말씀드리지 않았지요? 여기서 선큰이라는 뜻은 원래 땅보다 낮은 위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선큰 가든이란 원래 가든보다 땅이 낮은 가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손님이 머무는 게스트 공간인데 여기만은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참고로 쓰고 있겠지요. 게스트 공간 외부를 옆에서 본 것입니다. 나름 프라이버시는 보장된 공간 같습니다. 저게 아마 일종의 벽난로 같은 것 같습니다. 저 밑이 벽난로 아궁이고요. 내부에는 벽난로가 없고 초면적이다가 불을 지피면 벽이 덮여져서 내부 난방이 되는 것 같은데 로스앤젤레스가 겨울에는 춥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쉰들러 부부의 스튜디오가 있는 앞마당입니다. 일본 전통주택에서 마루와 다다미 그리고 처마지붕을 빼고 딱 몸체만 있는 것 같습니다. 쉰들러 부부 스튜디오에서 앞마당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앞마당 앞에 선큰 가든을 만든 걸까요? 그냥 평평하게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체이스 부부가 사용하는 앞마당입니다. 여기는 숲풀 담장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이 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저 담장 너머는 그냥 잔디밭 같던데요. 체이스 부부의 스튜디오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것이 현관 입구 위에 있는 지붕 발코니이고요. 가든 파티를 위해서 만든 것일까요? 자, 이제 쉰들러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외로 내부가 복잡하고 답사를 다녀온 지가 벌써 6년이나 되어서 앞에가 많이 헷갈려서 정리하는 데 힘들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엌 쪽으로 나 있는 이 문으로 처음 내부를 들어갔습니다. 도면에서는 부엌이 작아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생각 이상으로 부엌이 큽니다. 이곳이 부엌 입구이고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부엌 가구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 부엌 같지는 않지요? 아마 지금 직원들이 쓸 수 있게 부엌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정문으로 쓰고 있는 체이스 부부의 현관과 홀을 살펴볼까요? 이 현관도 못 보고 지나치기 쉽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현관을 들어가자마자 벽장처럼 숨겨진 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붕 발코니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숨겨진 문입니다. 안쪽은 살짝 문이고 바깥쪽은 벽이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두 개를 닫으면 벽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발코니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1층과 지붕층 발코니층 사이에 이렇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상부창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본 전통 건축과 비슷하네요. 사실 라이트도 이런 상부창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일본 바들,
상부창으로 보이는 마리안 체이스 스튜디오입니다. 옛날에도 시멘트 몰탈 위에 에폭시 칠로 바닥 마감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밑에서 보았을 때는 근사했는데 막상 위로 올라가니 생각보다는 발코니 풍경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칸막이 벽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발코니에서 다른 집이 보이니 미리 칸막이를 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올라오니 이 벽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면들이 대부분 쉰들러 하우스의 지붕인데 이거 보려고 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홀 쪽에서 현관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가 현관 홀 전체의 모습입니다. 벽 분할이나 창 분할 등은 그냥 일본 전통주택의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현관 옆에 붙어있는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은 전시용이 아니라 지금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기나 이런 것은 1920년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를 살펴볼까요? 먼저 마리아 체이스 스튜디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이 내부 공간은 넓습니다. 마리아 체이스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 건물을 소유한 재단에서 전시회 장소로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왜 미국에서 초기 모더니즘 건축이라고 하는지는 역시 모르겠습니다. 재료의 대부분도 목재를 사용하였고 콘크리트는 일부만 사용했는데 말입니다. 단순히 지붕이 평지붕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 부분은 클라우디 체이스 스튜디오와 딱 중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이스 부부 침대가 저 위치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침대를 두면 의외로 굉장히 기분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당이 그대로 다 보일 것이니까요. 체이스 부부 스튜디오는 쉰들러 부부 스튜디오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앞에 있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동향과 남향을 다 갖춘 곳이니까요. 이제 남편인 클라우디 체이스 스튜디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는 또 건물 사진 찍느라고 전시는 모두 패스했답니다. 그래서 뭘 전시하고 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저 벽이 쉰들러가 이 쉰들러 하우스에서 자랑하고 있는 그 벽입니다. 저 벽은 저렇게 벽에 틈을 내서 내부로 빛을 끌어들이고 싶었나 본데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저쪽 방향은 북향이라서 내부로 빛이 끌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 벽체 만드느라고 엄청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그렇게 흔한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저렇게 콘크리트와 다른 재료인 유리를 끼워 넣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천창도 있는데 앞에 있는 이 사진 정리하면서 여기 천창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정도로 이 천창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클라우디 체이스 스튜디오에서 앞마당을 바라본 것입니다. 정말 일본 전통주택에서 많이 본 착용의 수법입니다. 어쨌든 여태까지 둘러본 쉰들러 하우스는 좀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클라우디 체이스 스튜디오를 바라본 것입니다. 저쪽 끝에도 외부 벽난로가 저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쉰들러 부부 스튜디오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확실히 체이스 부부 스튜디오보다 넓습니다. 그런데 옛날 평면에는 쉰들러 부부 침실은 안 보이던데 이 둘은 별로 금실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폴린 쉰들러 스튜디오에서 앞마당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서 사무라이 한 명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쉰들러 부부가 사용하는 앞마당을 좀 더 확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다코 정도는
어디에 숨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루돌프 쉰들러가 사용했던 스튜디오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루돌프 쉰들러 작품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 없더라고요. 대표작이 이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부창들은 확실히 내부 채광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있는 것이 쉰들러 부부의 현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문을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제도대 두고 설계 작업하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100% 확신하건대 아마 여기에서 쉰들러는 많은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전시된 쉰들러의 작품과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쪽 뷰는 정말 일본 전통주택에서 흔히 보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여기에 천장 조명이 특이해서 한 번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라이트도 이 비슷한 것을 유니티 템플에서 이미 사용을 했지요. 여기까지 왔어도 쉰들러 하우스는 그렇게 볼 것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본 전통주택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을 것이면 쉰들러 하우스라고 하지 말고 니폰 하우스라고 하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미국 모더니즘 건축으로 항상 쉰들러 하우스가 손꼽히는데 이 정도로 외색이 짙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현대 건축사도 좀 다시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건물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이상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